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의 어젠더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각종 이슈를 쉽게 설명해드리고 리포트에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뒷이야기까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전해드리는 어젠더스 8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 뉴스 8시 뉴스 진행하는 김민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네, 얼굴 좋아 보이네요. 네. 네, 뭐 좋은 일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네, 지난주 근데 행복했어요? 네, 행복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좋은가 봐요. 뭐가 행복했어요? 저희 친오빠가 오빠가 저희 친오빠가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항상 선물을 사가지고 와요. 네, 제 선물을. 그래서 이번에도 토이스토리 인형을 사왔습니다. 상당히 큰 건 아니네요. 되게 커요, 근데 이만큼. 큰 인형을? 보핍이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네요. 네. 근데 지난주에 저희 방송 끝나고 저랑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다 그러더니 안 올리셨더라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못 나와서. 알겠습니다. 선배님 잘 나왔는데. 네. 죄송해요.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함께할 또 한 분의 어젠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젠더스가 오늘 이제 8번째 순서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모신 기자 가운데 최고위직을 모셨습니다. 최초로 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최호원 뉴미디어 뉴스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8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뭐 보셨다면 지난해 많이 보셨을 것 네. 같고요. 저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도쿄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이야기가 일본 경제보복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시발이었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지난해 10월에 있었고 그 즈음에 도쿄에 있었습니다. 네, 아직 저희가 주제를 소개 안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고. 네. 그러니까 8시 뉴스 도쿄 특파원으로 계속 활약을 하셨고 도쿄 특파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뉴미디어 뉴스 부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지금 뉴미디어 뉴스부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SBS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고 제작해서 영상으로 리포트 만든 것들이 8시 뉴스나 주요 이제 TV 뉴스 프로그램 네. 나가는데 그 외에 온라인으로 나가는 모든 거는 저희 뉴미디어 뉴스부를 거쳐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어플이라든가 뭐 홈페이지 PC라든가 이런 데서 나가는 뉴스 대부분을 이제 저희가 한 차례 정도 이제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젠더스, 취조, 모바일 24도 다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이걸 다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저 당연히 다 봤죠.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저희 기자들이 굉장히 취재를 되게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깊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김현우 앵커나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방송 뉴스가 2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취재를 약간 소홀히 해도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젠더스에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 기자들을 저희 동료 기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깊이 취재를 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떠세요? 전 기자 중심으로 봐가지고 네, 앵커분들도 굉장히 하여튼 저희 프로그램을 가장 뭐 돋보이게 하는 게 앵커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어떤 편을 좀 가장 인상 깊게 보셨나요? 뭐 당장 최근에 했던 뭐 그 한지연 기자의 뭐 우리 공화당 이야기도 재밌었고요. 천막 관련된 이야기도 재밌었고 뭐 박재현 기자 했던 성매매 어플 관련된 이야기도 하여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최근 거 위주로 모니터하고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최원 기자가 기자라고 저희가 일단 여기서 칭하겠습니다. 네. 최원 기자가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줬지만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뭐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는 한일 갈등,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실제 일본에서 3년간 생활을 했고 일본의 이제 뭐 정관계 재계 인사들도 취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오늘은 일본의 분위기, 일본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이제 도쿄에서 지금 이제 성회영 또 저희 유성재 특파원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도쿄를 떠나온 지는 한 6개월 됐기 때문에 완전히 뭐 현재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 속에서 지금 사안을 바라보는 단초 같은 걸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사안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이미 뭐 언론에 여러 번 났지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말 딱 팩트를 먼저 전달드리면요. 1일에 이제 경제산업성에서 발표를 했는데 현재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손상이 돼 있다. 신뢰 관계가 손상이 돼 있고 지금처럼 수출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곤란해졌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부적절한 사안이 수출 관리에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큰
그 큰 이유가 됐겠고 첫 번째가 해당하는 그 한일 관계 손상 이 부분이 이제 지난해 10월 그 대법원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게 네.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라는 게 뭔가요?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일단 일본 정부가 하는 말부터 먼저 짚어보면요. 일단 그 지난 5일에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이제 BS 후지 TV에 나와서 위성 TV의 채널에 나와서 한국으로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후지 TV 측이 좀 자민당 쪽을 추가 취재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시기에 불소 관련된 물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사에서는 에칭가스라고 보통 쓰고 있는데 이 에칭가스가 한국 기업에 수출된 뒤에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리고 이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에 생산에 사용될 수 있고 행선지는 북한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민당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겉으로 일단 밝힌 건 한일 관계가 손상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사안, 그러니까 수출 관리를 하는데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외교적 용어긴 하지만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을 많이 써요, 지금 일본이. 맞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 한일 관계 손상됐다는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 판결 이후에 한국 정부는 이제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상권 분립이 명확히 있는 이제 한국은 그렇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일본도 상권 분립의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설명을 듣지만 속으로는 어떠냐면 사실 일본은 굉장히 관 중심, 정부 중심의 국가거든요. 예전부터 예를 들면은 자연재해라든가 또 그 2차 대전이라든가 큰 전쟁 이런 것까지 겪으면서 사실 우린 정부를 믿고 따라야 돼. 정부가 앞서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겉으로 그래 뭐 상권 분립 이해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부가 왜 안 나섰지? 이런 거 정부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일본사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쉽게 말해서 국내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인식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나서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조치를 단행한다고 보세요? 거의 1년 가까이. 뭐 가장 우리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선고용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이제 선고용이라고 말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일본이 한국을 꺼냈으니까 선고용이 아니라요.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이야기한 예를 들면은 그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흘러갔다 이런 주장을 이제 일본 측에서 조금씩 흘리고 있어요. 흘리고 일본 언론이 받아서 그걸 하고 있고 이른바 이제 부적절한 처신을 한국에 했다는 것을 그렇게 내용을 조금씩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북한에 그런 독가스로 전용될 수 있는 거를 누군가가 남몰래 빼돌린다? 그건 되게 웃긴 게 우리도 일본처럼 똑같이 전략물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략물자 관리원이 있고 우리도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관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정말 미국이 샅샅이 뒤져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대북 제재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샅샅이 뒤져봐서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이미 한국 정부에 이야기를 했을 텐데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 야 부적절한 처신을 너희가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근거가 뭐야? 라고 당연히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냥 했으니까 우리 이거 조치 취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상 통하지가 않고 미국도 아마 납득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두 가지든 한일 관계 손상과 그다음에 이제 불소가스 또는 에칭가스의 북한 전용까지의 의심 이 두 가지 중에서 사실 후자는 거의 근거가 없고요. 결국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그렇죠. 반응 그거라고 정리가 되고 이걸 위해서 이제 7월 21일 참여연 선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이거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경제보복 카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사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일본 입장에서 이제 자기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자꾸 이제 북한을 끌어들이고 안보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거더라고 좀 말을 조금 피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사실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 뒤에도 좀 우리나라랑 좀 껄끄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11월에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고 그렇죠. 뭐 초계기 문제도 있었고 네.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갈등이 이어졌던
있기 때문에 사실 딱 10월 그 판결 때문에 일본이 이러는 거다라기보다는 좀 일본이 1년에 좀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지금 김현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찝었는데 사실 언론에서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의견이 처음 나온 게 정확히 기록을 찾아보면은 1월 11일 자민당에 있는 외교조사위 합동회의입니다. 우리로 보면은 당정협의죠. 당정협의 그 시기에 나왔어요. 그때 이제 자민당 소속의 문부과학부 회장을 맡고 있는 여기 이름이 정확히면 마사aki 아카이케라는 사람이 네. 불소 관련한 이런 한국의 반도체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불소 관련된 물질의 수출 금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처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굉장히 찬동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최원 기자가 당정과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같이 상권 분리돼 있는 나라에서 이제 여당과 물론 정부가 우리는 그래도 협의를 하고 맞춰가긴 하지만 네. 사실 일본은 이제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여당의 당수가 총재가 되는 사실상 거의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한 몸입니다. 사실상 네, 행정부라고 네.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행정부가 네. 6달 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건데. 네. 사실은 1월 달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 정부로서는 기본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 나왔을 때 과연 그럼 그 국회의원실에 가서 누군가가 가서 뭐 외교관이든 누군가가 가서 그런 말을 한 취지가 무엇이냐, 과연 어디까지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했느냐, 그러면 외교부의 정말 외무성에 얼마나 강하게 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한국 이제 청와대라든가 우리 정부에도 전달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준비를 그때부터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좀 보면은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회의를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 기업들한테도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좀 재고라든가 이런 것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라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1월 10일에 벌써 그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치밀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현재 규제가 되고 있는 품목들의 수출 교역량 같은 것도 살펴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 그 기업들의 매출, 그다음에 대상되는 해외 공장의 개수. 만약에 이제 우리 한국이 수출 일본으로부터 못하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수출을 못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해외 공장을 통해서 수출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아마 검토를 했을 거고, 일본은 이미 어떤 나라와 또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이게 파장이 얼마큼가고 우리의 실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체제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준비도 많이 하고 앞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올해 이제 1월에 처음에 이제 당정협에서 그 말이 나왔지만 사실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치밀한 사전 조사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우리 수출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쉽게 말하면 상대의 어떤 곳을 찔러야 가장 상대가 아플까라는 걸 치밀하게 조사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3가지 품목에 대한 이제 규제 조치를 실시를 해서 네. 자, 먼저 이 2가지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TV에서 애국가 나올 때 이런 번쩍거리는 둥근 판 보셨을 텐데 이걸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 원판에 빛을 쬐서 회로를 새기면 이 반도체가 되는데, 자, 이걸 정밀하게 자르고 또 씻는 데 필요한 게 바로 불화수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로 새길 때 쓰는 게 감광제라는 겁니다. 이 2가지를 지금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에서 9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스마트폰에 쓰이는데 요즘 나온 이렇게 화면 휘어지는 제품, 여기에 들어가는 게 폴리이미드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역시 일본이 사실상 독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경제 보복 조치도 단순한 게 딱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존 3가지 품목에 대해서 반도체 중요 공정에 쓰이는 3가지 품목에 대해서 7월 4일부터 당장 심사를 강화한다고. 2번째는 그뿐만이 아니라 안전보장 무역 시스템에 포함된 1000여 개 품목이 있어요. 그 품목 전체 시스템에서 한국의 수출 심사를 전체적으로 그동안 용이하게 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있었는데 그걸 빼서 아예 바꿔버리겠다는 게 2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미 시작이 됐죠. 7월 4일부터 시작이 됐고, 2번째는 지금 의견 수렴을 받고 있고, 그게 이제 7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은 후에
8월부터 이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전 당장 우리나라가 어떤 가시적인 타격을 받는지가 네. 걱정되거든요. 지금 일본의 조치는 첫 번째 조치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기존으로 돌려서 6개월마다 또 계약 건건마다 심사를 받아라 이런 조치입니다. 일본의 그 심사라는 게 그 심사 서류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무슨 숫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에 수출 이게 아니라 수출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라. 뭐 이게 앞으로 최종 목적지는 뭐가 되는지 설명하는 식으로 대충 다 주관식 서술형이 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당장 이제 반도체 업체에서 지금 재고 물량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사실 더 큰 거는 이제 두 번째로 발표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전체 빼는 거거든요. 네.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블랙리스트의 반대죠. 그래서 네. 일본이 우리나라랑 친한 우방, 군사적으로 너네 나라는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우리는 너네 자유롭게 우리랑 거래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인데 거기서 우리를 뺀다라는 얘기는 너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네. 믿을 수 없어. 너네 뭐 하는 건지 잘 좀 의심되는데라는 쉽게 말해서 약간 표시를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화이트리스트에 빼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이 대한민국을 별도 지역 국가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거냐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린라이트가 하셨다고 간단히 스위치로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트 국가는 너희는 다 괜찮아. 너희는 늘 그린이야. 늘 불 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역, 예를 들면 뭐 대만, 뭐 중국, 인도 이런 데는 보고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해요. 근데 예전에는 대한민국은 이쪽 화이트리스트에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대한민국만 되어 있는 스위치를 하나 만든 거예요. 별도의 또 네. 카테고리에 들어갔네.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정부가 딴 거에 영향 미치지 않고 다른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한국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정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지금 조치인데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4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이잖아요.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것을 앞두고 있잖아요. 일본으로서는 한국 정부를 지켜보는 거죠. 빅블로 큰 이제 펀치를 뒤에다 숨기고 자 이제 내가 이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이런 상태거든요. 앞으로 이게 켜지면은 훨씬 더 충격이 크겠죠. 근데 24일까지 의견 듣는다고 했는데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게 뭐 기업이라든지 또 일본 내 뭐 여론 이런 걸 듣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 일본 기업 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할까?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지 않나? 이것이 또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인데요. 한국 기업인들이라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가지고 분명히 제소할 부분이면 제소할 거예요. 그리고 일본 언론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분명히 제소를 할 거고 그럼 일본 정부가 질 것이라는 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려도 있죠, 일본에도. 그런데 일본 사회 분위기상 쉽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이 지금 이게 정부 정책이거든요. 정부가 외교 정책을 취한 거거든요. 거기에 기업들이 제소를 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의견 청취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하든지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는 아까 반도체 수준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전보장 무역 시스템 안에서 수출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손을 다 잡고 있어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번 건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본 사회 분위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관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정부가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기업들이 이건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의견 청취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의견을 낸다. 이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당연히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보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못 벌잖아요. 네. 일본 우리한테 받아야 될 물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 만들면 결국 자기들도 그렇죠. 지금 현재 근데 주가를 보면요, 그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일부는 한 일주일 동안 한 2, 3% 떨어진 데가 있고 또 일부는 뭐 그냥 옆으로 그냥 가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과연 실제로 발표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우리도 그렇고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거 정도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무성이 일본 정부가
이제 금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를 안 내줄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본 사람들도 하고 있고 그것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조치까지 가면은 WTO 위반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한국 오히려 이제 이게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지금 일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궁금한 게 뭐 이제 도쿄 특파원 오래 하셨으니까 도대체 일본은 안에서는 왜냐면 저희도 뭐 그렇죠. 김양커도 뭐 일본 가서 만나보면 굉장히 한국에 대한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그렇죠. 네. 한국에 대한 네. 뭐 우리 걸그룹이나 우리 음악도 좋아하고. 네. 근데 일본에서는 그 일본 일반 사람들은 뭐 정계 사람들 말고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지난 주말에 TBS라는 방송사에서 네.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번 보복 조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58%가 나왔어요. 절반이 넘네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않지만 뭐 타당하지 않다는 게 한 28%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은 사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역사 문제보다는 이후에 있었던 한일 뭐 청구권 협정 문제라든가 뭐 위안부 합의라든가 이런 양국이 합의한 문제 이슈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거를 이제 한국이 흔들고 있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오히려 일본 정부가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는 곳에 장소에 가거나 그러면은 정말 아베 총리를 높게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높게 보냐면은 외교적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베 총리에 대해서. 그리고 TV에 나오는 패널들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면은 아베 총리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뭐 골프도 치고 아주 가깝지. 푸틴 대통령하고도 1대1로 만났지. G20을 끌어왔지. 아니 이렇게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이 아베 총리를 밀어주는 것이 국익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그냥 공공파에서 지상파에서 그냥 해요. 패널들이 나와서. 네, 그게 마치 그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은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에 대해서 물론 반대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정서는 아베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아까 억지 주장도 하고 비이성적인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안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 보수층에서도 약간 향수가 있는 그러니까 강한 일본을 그리워하는 그렇죠. 또 일본의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또 아베 총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아베 총리의 외교 중에서 가장 약한 거는 역시 이제 대미 외교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뭐 각종 접대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의 굉장히 그런 외교를 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꽤 할 말을 한다. 그래서 국익을 챙겨 온다.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경제보복 카드를 그런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카드를 꺼냈고 그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21일 날 일요일 날 일본은 선거를 해요. 21일 날 참의원 선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참의원이라는 게 사람들도 좀 생소하잖아요. 참의원 선거가요. 원래 이제 참의원 선거는 이번에 뽑는 게 의원 중에 절반을 뽑습니다. 아마 제가 귀국하고 하는 그 사이에 아마 의석이 좀 늘어서 총 의석이 248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4석을 이제 절반을 뽑고 이 임기는 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베 총리가 과반수 이상을 확보를 해서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에 이어서 참의원 이 두 상하 의원을 다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헌법 개정안 초안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이 참여연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고 반드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조치가 선거용 조치다. 시점과 방법에 있어서 모두 선거용 조치라는 평가는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메모를 해왔는데 그 요시자키 다츠히코라는 그 경제학자가 있고 그 산케이 신문 계열의 보수 잡지에도 굉장히 그 경제 관련된 글을 많이 썼던 약간 보수파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 보수파 경제학자도
이번 조치는 선거를 앞둔 조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연구 보고서를 냈고 분명히 강제징용과 연관이 있다.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만 지금 전체 일본 외교에 있어서 무역이라는 것을 무기화한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네. 또 뭐 문해춘추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잡지사인데 그 문해춘추에서는 이제 지한파로 불리는 예전에 후지제력스 회장, 예, 다카스키 전 회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다카스키 회장이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번 조치는 일본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일단은 방금 전에 끝난 G20 때 자유무역을 역설했던 그렇죠. 일본이 반대로 그걸 하는 건 국제상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사실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재를 취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일본 기업들이 지금 당장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걸 통해서 결국 한국이 대체품 조달에 나설 것이다. 결국 일본에 너무 이제 의지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할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그렇긴 한데 역시 일본은 이제 그 일본 정부는 그래도 그냥 간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들어보면은 아베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지층이 그래도 꽤 많이 모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일본은 일본 정치를 이해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예요. 일본은 내각이 있고 그 내각이 여론의 분위기에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도 수시로 해산을 해요. 갑자기 뭐 임기 전에도 막 해산을 합니다. 네, 의회를 막 해산시켜요. 그리고 바로바로 이제 선거를 다시 해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이제 내각 책임제니까 집권을 하고 그만큼 국민의 여론을 계속 살펴보거든요. 자민당 내에서도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도 해보고 막 그래요. 이번 조치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좀 자극을 해보면서 그 여론 방향을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보면서 선거에 분명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일부에서는 선거용 끝나면 이게 끝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도 지금 개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베 내각에다 정권을 맡겨놓으면 우리가 신뢰가 돼, 믿을만해 이런 느낌을 국민한테 계속 주기 위해서 강한 일본을 만드는 아베 총리를 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개헌까지 가는 거니까요. 이번 조치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번 조치 시작이 사실 또 강제징용 판결에 있기 때문에 이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쉽게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원하는 결국 개헌이라는 게 일본은 이제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사실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이제 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위대라고 하는 사실상의 이제 자치위를 위한 조직만 갖고 있고 군대를 가질 수 없는데 아베 총리는 이제 군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참의원, 중의원 모두 3분의 2가 필요한가요? 일본도 개헌이? 맞습니다. 개헌 발의를 하려면 네네. 그때 아마 그 원하는 의석수를 얻기 위해서 네. 자신의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걸 계속 하는데 지금 뭐 제가 일본에 있는 분들 전화 통화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일본 한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주요 학자 이런 분들한테 앞으로 대응 방안이라든가 전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좀 뒤늦은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좀 어쨌건 일본 내에 들어오는 목소리들을 잘 수렴을 해서 물론 그게 꼭 일본 편을 대변한다고만 보지 않고 결국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건 외교거든요.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은 국방부에서 하면 되고요. 외교를 해야 되니까 외교로서 뭘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최원 기자 모시고 순식간에 저희가 30분 넘게 얘기를 해봤는데 역시 특파원 출신이시고 역시 부장님답게 굉장히 말씀 많으셨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갑자기 터졌어. 회식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이번 사태를 어쨌든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좀 우리 정부 또 어떻게 보면 지혜가 좀 필요할지 제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또
의견을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정치인 특히 이렇게 말하면 올드보이들 각 정파의 파벌의 수장들 목소리가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다 보면요, 일본 외교관, 일본 정치인이 한국 기자를 만나면 뭘 물어보냐면요, 한일 관계 외교에서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의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인물이 누구냐고 딱 찍어요. 지금 총리가 쥐고 있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쥐고 있습니까? 국정원장이 쥐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심지어 놀라운 거는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한국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기본 분위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의 정보가 맞는지. 그만큼 분석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 측의 키플레이어가 누구냐. 자, 아베 총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지금 아베 총리가 많이 만나고 있냐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신강 기자님 EBS 강의를 네. 어땠습니까, 김신강 앵커는? 네, 강의 듣는 것 같아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최훈 기자 얘기했듯이 이게 뭐 단순히 뭐 감정 싸움으로 번질 일은 아니고 좀 이제 냉정하고 긴 호흡으로 되게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참에 또 어떻게 보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역시 좀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일 것 같습니다. 작은 전투는 내주더라도 큰 전쟁에서 이기는 이번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원 기자, 김민영 앵커 고생 많으셨고요. 김현애 어젠더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갑자기 좀 도움이 됐어요? 뒤로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갈라진 땅은 제8 전체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 4층짜리 치과 건물은 바로 오늘 새벽 지진으로 무너진 겁니다. 태풍 제비는 일본 열도를 빠져나갔지만 아직도 이렇게 바람이 셉니다. 짬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는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자정쯤이 되면 이것도 비바람이 엄청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